안녕하세요. 홍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출력용 데이터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형상 데이터 변경, 그리고 재료에 의한 3D 프린팅 방식 분류, 장단점 및 사용 용도, 그리고 세 번째 형상 데이터 분할, 네 번째가 출력용 데이터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1번과 2번을 합쳐서 하나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형상 데이터 분할, 출력용 데이터 저장. 이렇게 이제 교재하고 지금 설명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전체 페이지 분량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못 담아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분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내용이 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1번과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형상 데이터 변경으로부터 보겠고요. 교재는 지금 1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상 데이터 변경을 보면은 3D 프린터 방식과 재료를 고려하여 형상 데이터의 공차, 크기, 두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방식과 재료를 보면은 3D 프린터의 재료는 고체 기반, 액체 기반, 분말 기반의 재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상을 제작하더라도 재료에 따라서 가공하는 방식이 다르며 응용 용도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정밀도 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린터와 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의 정확한 특성을 이해한 후 그에 맞는 3D 프린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료에 의한 3D 프린팅 방식 분류, 그리고 장단점 및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체 기반형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FDM 방식이고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대부분 플라스틱 필러멘트를 소재로 사용하며 3D 모델링 데이터를 슬라이싱하여 단면을 만듭니다. 하나의 단면이 출력되면 다음 단면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높이를 만들고 한 층씩 쌓아가면서 3D 형상을 완성을 합니다. 열 가소성 재료를 녹인 후에 노즐을 거쳐 압출되는 재료를 적층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열 가수성 재료에는 ABS, PLA, TPU 등의 필라멘트 형태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장점을 보면은 친숙한 소재, ABS, 그리고 친환경적 소재, PLA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친숙한 소재 ABS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플라스틱이 ABS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ABS가 실제로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 PL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3D 프린팅을 하면서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PLA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PLA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그 녹말 이쑤시개 같은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PL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D 프린터와 재료의 가격이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작동 원리가 간단하고 사용 가능한 오픈 소스가 많아서 활용하기가 좋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단점은 다른 3D 프린터 방식에 비해서 출력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뭐 이제 뒤쪽에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지만 시그니피컨트 스태핑이라고 해서 제품 표면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FDM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프 컬, 월
shrink during printout. 출력되는 동안에 휘거나 수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FDM 방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이것도 뒤쪽에서 이미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세 분진과 가열된 플라스틱 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정교한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SLS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교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3D 프린터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합니다. 그리고 주로 섬세한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출력이나 시제품 제작, 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과 출력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이나 교육용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재료에 의한 3D 프린팅 방식 분류를 하는 데 있었고, 익스트루전. 그러니까 익스트루전 방식인데, 익스트루전 방식의 이제 앞쪽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익스트루전 방식의 대표적인 기술이 FDM이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익스트루전 방식의 재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익스트루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ABS, 그리고 PLA, 그리고 P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물에 녹는 부분이죠. 그리고 PC, 폴리카보네이트, 나일론, 우드, 이러한 재료들이 있고요. 자, 일단 ABS부터 보면은 이제 ABS는 유독가스를 제거한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이죠. 그 압출 온도는 220에서 250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큐비콘이라는 장비를 기준으로 좀 세팅을 해봤는데요. 큐비콘의 압출 온도 세팅을 보면 240도 이 정도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보면은 강하고 오래 가면서 열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소재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파이프, 안전장치, 장난감 등에서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가격이 PLA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요. 단점은 이제 가열할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3D 프린터 출력 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핑인데요. 뒤틀림이 많죠. 가격이 PLA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출력 시에 휨 현상이 있으므로 설계 시에는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ABS 수지는 아크릴로 니트릴, 그리고 부타디엔, 그리고 스티렌의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스티렌, 아크릴로 니트릴의 공중합체를 SBR과 MBR 같은 고무나 부타디엔과 그래프트 중합시켜 제조를 하죠. ABS 수지는 내충격성, 내약품성, 내우성 등이 뛰어나고 특히 사칠 성형, 압칠 성형 등의 성형성과 착색 등 2차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또 다른 수지와의 상용성이 좋고 염화 비닐과 폴리카보네이트 등과의 브랜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화 비닐과 폴리카보네이트와의 그러한 이제 이렇게 서로 섞는 그러니까 브랜드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섞어서 제품이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PLA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PLA는 이제 폴리 락틱 엑시드라고 하고요. 폴리유산의 약자죠.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로서 무독성의 친환경 재료입니다. 압출 온도는 180에서 230도고요. 큐비콘의 압출 온도 세팅은 210도입니다. 장점은 열 변형에 의한 수축이 적어서 다른 FDM 방식 재료에 비해 정밀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경도가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강한 경도가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강한 편이고요. 표면에 광택이 있고 히팅 베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시에 유해 물질 발생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독성 친환경 재료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 발생이 적고요. 단점은 연성이 약해 깨지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서프터 발생 시에 서프터 제거가 어렵고 표면이 거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컬러 체인지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 여기서 보면 컬러 체인지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ey everybody, it's Joshua from MakerGeeks.com, and I got a new filament and it's pretty cool. It's called Thermochrome. As you can see, it's black or gray. But when you change the temperature above 29 degrees Celsius, as of course extruding it would, it turns clear. I'm putting it nice on case right now. See, it's trying to get it to go in focus. There we go. So it actually extrudes out clear, and then it will go back to the gray or the black once that temperature drops. It prints real well. It's just PLA. I'm just using frog tape, and the bed isn't heated. Sticks great. Looks like it's bridging just fine. Not a lot of stringing. Great looking filament to print with, but it's cool that it actually changes color with the air temperature. There's a lot of stuff you can do with this. All right, well I'm gonna finish this up and then I'll show you with a heat gun how it changes between the gray and the clear. As you can see, the print's done and it's back to its cold temperature color, which is this gunmetal gray or almost black. And I'll hit it with some heat from a heat gun, and this is the cool part. So when the temperature rises above 29 degrees Celsius, it turns clear, and then as that cools back down, it will turn black or gunmetal gray. It's pretty awesome. All right, check it out. It's called Thermochrome or Thermochrome, and we have it on our website. So just by even fanning it, it'll start to come back down into range. And this stuff's really fun. There's all kinds of stuff you can do with this. And turn it back. Alright. Check it out. MakerGeeks.com. Have a great day, guys. Bye.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컬러가 변하는 PLA인데요. 29도씨 위쪽에서는 29도 위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투명 컬러이고요. 그 다음에 29도 아래에서는 이제 아까 봤던 그레이 컬러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TPU라는 부분입니다. TPU는요, 여기서 보면은, 익스트루전 압출 온도가 210에서 230도고요. 그 다음에 230도의 압출 온도 세팅이 있고요. 장점은 마모가 잘 되지 않는 재질이고 탄성과 강도가 뛰어나서 항공기 자동차 제작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의 밑창 소재로 사용되어 뒤틀림 방지 및 충격이 흡수되고 친환경 소재이죠. 단점은 ABS PLA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고가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차종인데요. 시트로행이라고 해서 프랑스 쪽에 제작한 차죠. 그래서 TPU, 이런 부분들이 TPU를 외장재로 사용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TPU가 자동차 내장재로만 적용되었으나 내장재 적용을 통해서 문콕 방지하는 부분하고 사고 시에 보행자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러버라이크 TPU 필라멘트라고 해서 TPU가 실제로 어떤 형태, 약간 고무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신축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플렉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여기 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제 TPU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런 결과물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나일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은 이제 주로 사용되는 ABS나 PLA보다 강도가 높은 재질이고 기계 부품이나 RC 부품 등 강도와 마모도가 높은 특성의 제품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D 프린터에서 약간 이제 고가형 3D 프린터에서 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가격도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익스트루전 온도가 압출 온도가 240에서 260도 정도 되고요. 특징을 보면은 강도가 높기도 하지만 원래 나일론은 옷을 만들 때도 쓰이는 재료로서 충격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 특유의 유연성과 질긴 소재의 특징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나 의류, 그 다음에 신발 등을 출력하는 데 유용한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을 때 인쇄물의 표면이 깔끔하고 수축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일론이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아주 이제 정교한 제품들을 좀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합성 섬유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938년 미국 디퐁사의 캐로더스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폴리아미드계에 속합니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마찰에 강하며 인장 강도가 다른 섬유보다 월등합니다. 그 양모보다 가볍고 젖어도 강도의 변함이 없으며 탄력성과 보온성도 겸하고 있죠. 다음에 충해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의복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 처리로 꼬아진 울리 나일론, 크레이프 나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가공법으로 신축성이 좋고 부피가 큰 나일론의 등장으로 양모와 같은 탄력성과 촉감을 얻게 되고 흡수성도 있어서 용도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나일론은 그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르고요. 합성 물질 및 방식에 따라서 나일론 4, 5, 6, 10, 11, 12 등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엑스트루전 방식에서 실제로 적용할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전기 절연성이라든지 치수 안정성이 좋고 내충격성도 뛰어난 편이라서 전기 부품이나 기계 부품, 그 일용품, 그 보안용 헬멧 등에 널리 사용이 되죠. 그 일용품에는 식품, 가스라이터, 화장품 용기 이런 게 있죠. 압출 온도를 보면 250에서 305도가 있고요. 특징은 연속적인 힘이 가해지는 부품에 부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강한 충격을 받는 제품에도 주로 쓰입니다. 그 인쇄 시에 발생하는 냄새를 맡을 경우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출력 시 실내 환기는 필수적이고요.
인쇄 속도에 따라서 압출 온도 설정을 다르게 해야 하므로 3D 프린팅 출력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폴리카보네이트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속하고요. 그래서 강인성으로 특히 충격 강도가 크죠. 그 다음에 내열성이 크고 저온 특성도 좋으며 빛에도 안정되어 있고 가공 시 하나가 적습니다. 전기 특성이 뛰어나고 투명하고 치스 안정성 및 내열성도 좋으며 흡수성이 작습니다. 독성이 없고 물에 강합니다. 이런 게 이제 PC의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그러한 형태의 그 제품, 3D 프린팅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PVA라는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부분인데요. 폴리비닐 알코올, PV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초산 비닐을 메틸 알코올 용액으로 수산나트륨을 가해서 30에서 50도씨로 가수분해하면 백색의 고체가 되어 침전이 됩니다. 그래, 물의 가용성으로 유기용매에는 불용성의 백색 분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도금의 첨가제로서 사용되고요. 용도는 폴리비닐 알코올, 합성 섬유의 원료, 접착제, 포료, 필름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익스트루전 온도는 220에서 230도 정도를 가리키고요. 특징을 보면은 물에는 녹고 일반 유기용매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포트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PVA죠. 물에 녹기 때문에 PVA 소재는 주로 서포터에 이용이 되고요. PVA 소재를 서포터로 사용 시에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는 노즐이 두 개인 듀얼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쪽에는 실제 모델링에 제작될 소재의 필라멘트, 다른 한쪽에는 서프터 소재인 PVA 소재의 필라멘트를 장착해서 PVA 소재를 서포터 제작 사용에 설정하게 되면 출력물을 출력할 때 서포터는 PVA 소재, 실제 형상에는 원하는 소재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 후에 출력물을 물에 담그게 되면 PVA 소재의 서포터가 녹아서 원하는 형상만 남아 다양한 형상 제작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하얀 부분들이 PVA 소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의 소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는 부분이죠.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면은 PVA 소재 같은 경우 활용 분야가 도금 분야, 나연 도금의 첨가제로 사용이 되고요. 건축 분야에서 수성 페인트, 목재의 접착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화장품에서는 가루로 된 화장품 원료들을 서로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도 증가제, 화장품의 수성 부분을 농화시키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막 형성, 피부, 모발 또는 손톱 위에 피막을 만드는 성분으로 팩, 그리고 마스크, 모발 고정제에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힙스라는 소재인데요. ABS와 PLA의 중간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압출 온도를 보면은 215에서 250도 이렇게 되고요. 아직 이 소재는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떠한 이제 특성화된 부분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특징을 보면은 신지향률이 뛰어난 3D 프린터로 출력 시에 끊어지지 않고 적층이 잘 되며 고유의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히팅 베드면에 접착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리모넨이라는 용액에 녹기 때문에 PVA 소재와 마찬가지로 소프트 용도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나무 소재 레이우드 3D인데요. 나무와 수지의 혼합물로 나무와 비슷한 냄새와 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압출 온도는 175에서 250도이고요. 특징을 보면은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물이 못 가게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테리어 분야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쿠키 향이 나고 나무와 유사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포로 매끈하거나 조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슈퍼로 비스코서티 해가지고 점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경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소재 특성상 노즐의 직경이 작으면 출력도 좀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즐 직경 0.5mm 이상의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페트인데요. 페트. 익스트루전 온도가 207에서 235도이고요. 장점은 이제 클리어하고 뒤틀림이 적고 강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 세이프하다는 부분이 있죠. 단점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이제 패스병이 흐물거리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팅의 스피드가 좀 늦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로우 글래스 트랜지션 템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유리 전이 온도죠. 고체에서 반고체 상태로 약간 흐물거리는 형태로 변하는 부분이고요. 이 이제 페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용기, 컵이나 공업약품용 용기, 액체 세제 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킹, 도료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 PLA인데요. PLA는 플렉서블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출 온도는 210에서 235도까지 됩니다. 장점은 뒤틀림이 적고 플렉서블 하고요. 단점은 비싸고 내구성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소프트 PLA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처럼 실제로 소프트 PL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부드러운 형태, 플렉서블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밴드레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와 있듯이 ABS에 약간 변형된 부분이고요. 클리어하고 플렉서블한 부분이 있죠. 앞쪽에 페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220에서 250도의 압실 온도를 갖고 있고요. ABS보다 레이어 간 접착력이 우수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투명하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단점에는 이제 비싸고요. 그 다음에 1.0mm 아래에서만 유연성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 두께가 낮아야지만 유연성이 좋은 거죠. 두께가 두꺼우면은 실제로 유연성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음에 유연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신발이나 끈, 그리고 팔찌, 얇은 병, 장난감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의 리지드하고 왼쪽 거, 오른쪽에 밴드의 플렉스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준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익스트루전 방식 재료에서 먹는 거인 초콜릿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익스트루전 방식의 어떤 변형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케이크 데코레이팅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식료품 기계에서 일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푸드 로봇이 약간 익스트루전 방식하고 이렇게 같은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금속 재료 압출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재 재료 압출의 이러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건 이제 좀 고가형 3D 프린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재료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라타스 시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타이핑, 일반적으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 때는 형상 확인, 조립 확인, 기능 테스트. 그래서 스탠다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요. 툴링을 할 때는 지그나 고정구, 수술용 도구, 패턴 제작, 몰드 제작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하고요. 매뉴팩처링, 최종 사용자 파트나 제품 생산을 할 때는 하이 퍼포먼스 플라스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료를 보면은 스탠다드 이제 플라스틱에서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ABS 플러스, ABS M30, M30i, ESD7, ASA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산업용, 고가형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이제 매우 다양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아, 플라스틱 부분도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PC나 PCABS, PCISO, 나일론 이런 것도 사용하죠. 일반 스탠다드 제품, 엔지니어링 제품, 그 다음에 하이퍼포먼스는 울템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쪽에 재료 선택지 고려 사항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런 산업에서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서 울템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몰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메탈로 만들던 거를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스틸에 비해서 이 가격이 이제 훨씬 싼 걸 볼 수가 있겠죠. 제품 완료 시간도 좀 저렴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틸 몰드하고 알루미늄 몰드하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절약되는 금액들은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울템 9085라고 해서 앞쪽에서 보였던 이제 하이퍼포먼스 그 이제 플라스틱 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폴리에테르 이미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내열성 및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열 변형 온도가 153도씨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무게 대비 높은 강도인데요. 여기에 요 덤프트럭 이 부분에다가 실제로 울템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매우 강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익스트루전 기술 방식에서 실제로 이제 익스트루전 기술 방식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시그니피컨트 스태핑이 있고, 그 다음 월, 컬, 월 슈링크, 듀어링 프린트 아웃, 그 다음에 이제 돌출부 혹은 지탱할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지 문제인데요. 서포터 or any overhanging or open object part.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significant stepping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단 형태의 문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린 스태핑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은 0.1mm 이하의 층 차이는 잘 구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0.1mm 간격으로 만든 제품의 표면은 울퉁불퉁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 다음에 압출 방식으로 출력한 제품의 경우에 추가적인 후처리 작업이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젝션 몰딩, 이제 사출 형형으로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3D 프린팅, FDM 방식의 3D 프린팅을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시그니피컨트 스태핑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출 성형은 용융된 재료를 금형에 주입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금속, 유리, 과자 및 가장 일반적으로 열 가속성 및 열 경화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다양한 재료로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FDM 방식의 또 다른 문제가 월프, 컬, 월, 슈링크, 듀어링 프린트아웃인데요. 출력되는 동안에 휘거나 수축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압출 3D 프린터는 빌드 플랫폼 가열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프린터 헤드에 펜이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출력하고 프린터 헤드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ABS 월핑, 그러니까는 실제로 뒤틀리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인데요. 요즘에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베드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해결을 하지만 이제 예전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실제로 이제 뭐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ABS 스크랩, 그러니까는 ABS의 그 이제 어떤 조각들을 공업용 아세톤에 녹여가지고 어, 빌드 플랫폼, 그러니까 베드에다가 이제 바른 후에 프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이나 본드를 사용해서 초기에 프린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익스트루전 기술 방식에서 실제로 이제 서포터, 그러니까 지지대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 지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지지대가 필요하겠죠. 돌출부나 혹은 지탱할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지 문제가 있고요. 기울기가 45도일 경우에 떨어져 나갈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나 문자 T와 같이 90도일 경우에 프린팅 중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죠. 고가의 압실 프린터의 경우에 물에 녹는 물질을 지지물로 출력하기 위해서 두 번째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솔러블에 지지대를 쓸 경우에는 헤드를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지물 생성 기술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SST 같은 경우 솔러블 서포트 테크놀로지고요. 그래서 용해 가능한 지지물 기술. 이런 거에 헤드가 두 개가 되겠고요. BST는 헤드 하나에서 뽑는데 인위적으로 그리고 수동으로 기계적으로 지지물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ST는 Break Away Support Technology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can build durable, accurate parts and models in either ABS, polycarbonate, or polyphenol sulfone by simply sending files right from your desktop or over your network. Strong and functional parts are built from your 3D CAD files using patented Stratasys fused deposition modeling technology. Powerful Insight pre-processing software imports STL files and automatically slices the part, generating the necessary support structures and extrusion paths, maximizing build efficiency while minimizing user involvement. Inside the system's heated build envelope, model material in filament form is heated to a less viscous state for extrusion. The model is built layer by layer from the bottom up. On each layer, the extrusion tip follows a precise tool path created by the Insight software, extruding thermoplastic modeling material along with any necessary support structures. When applicable, Waterworks provides the final step, enabling complex geometries and fully functional assemblies in a single build. Soluble supports are simply dissolved in a water-based solution, resulting in a part with smooth surface finish and fine details intact. 자, 여기에서 보여준 부분들은 솔러블 소프트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익스트루전 방식, 그러니까 FDM 기술에 대해서 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체 기반형 LOM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M 방식 보면은 종이판이나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 박판 등의 시트를 디자인된 단면의 모양대로 CO2 레이저나 칼로 커팅 후에 접착제 또는 열을 가해서 접착하면서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가능한 소재로는 종이, 점토, 금속, 플라스틱, 합성 수지 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LOM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LOM 방식은 디자인된 단면의 모양대로 칼이나 레이저로 절단된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금속 박판 등을 접착제로 접착하는 작업을 적층 형식으로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기술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어떤 방식이 이루어져 있고요. LOM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시트 머티리얼이니까 일반의 종이나 목재를 쓰는데 종이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3D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프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착제가 접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LOM 방식의 특징은 재료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목재 재질의 조형물도 구형 가능하고 실사와 같은 색상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 원리를 보면은 재료의 시트가 가열된 롤러로 기본 구조물에 붙여지고요. 레이저가 모델 한 층의 형상대로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됩니다. 적층이 완료된 플랫폼은 아래로 내려가고 새 재료 시트가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위의 과정이 반복이 되죠. 사용 가능한 소재를 보면은 종이나 점토, 금속, 플라스틱, 합성 수지 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다른 여타의 3D 프린팅 방식보다 조형물의 제조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소요가 되고요. 목재 재질의 조형물도 구현이 가능하고 실사와 같은 색상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3D 조형물의 완성 후에 밀링 등의 후처리 작업이 불필요하고요. 현재 LOM 방식의 3D 프린팅이 FDM 방식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3D 조형물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종이나 플라스틱, 세라믹 등을 사용하므로 조형물 제작을 위한 재료가 제한적이고 내구성이 약하고 정밀도와 표면 조조가 상대적으로 거칩니다. 다음은 이제 액체 기반형의 3D 프린팅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액체 기반 3D 프린터는 다양한 색상과 특성을 가지는 소재들이 개발되어 있고 출력 속도와 정밀도가 우수하며 속도와 품질이 우수하고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된다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광경화성 3D 프린터는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을 광원을 이용하여 고체로 붙여서 조형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액체 기반형 3D 프린터 방식을 분류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벳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기술 방식이 있는데요. SLA 방식,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어페러추스. SLA 방식을 보면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광경화성 수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자외선 레이저를 주사하여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DLP 방식을 보면은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방식이죠. 레이저 빔이나 강한 자외선에 반응하는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경화시켜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머테리얼 제팅의 기술 방식은 폴리젯, MJM 방식이 있는데요. 프린트 헤드의 노즐에서 액상의 컬러 잉크와 바인더라는 경화물질을 분말 형태 재료에 분사하여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죠. 장점을 보면은 약 0.1mm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습니다. 소재의 종류가 500종 이상으로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속도가 빠르고 컬러 출력도 지원이 됩니다. 단점은 재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사용 및 취급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은 액세서리 및 치기공 등 정밀한 형상을 제작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과 프로슈머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액상 방식 중에서 이쪽은 이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출력 가능한 사이즈가 작아서 액세서리나 피규어 제작 등의 산업에 활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분말 기반형이 있죠. 여기서는 바인드 접착제를 사용해서 모형을 제작하는 3D 프린터 방식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말을 소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말 재료를 접합제, 레이저, 전자빔 등의 다양한 에너지 소스들을 사용해서 접합, 소결, 용융 등의 형태로 적충하는 3D 프린팅 방식이죠. 그래서 바인더 에팅의 기술 방식은 이제 3DP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분말을 바인더라 불리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단면 조형 후에 적층하고 바인더로 분말을 접착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파우더 베드 퓨전 기술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SLS 좀 대표적인 SLS, DMLS 방식은 SLS는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 DMLS는 다이렉트 메탈 레이저 신터링 방식인데요. 분말 형태의 재료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소결 또는 융해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EBM 방식은 일렉트론 빔을 이용해서 분말 형태의 재료를 소결
속도는 중해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분말 기반형의 장점을 보면은 3DP 방식은 서포트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출력 후에 서포트 제거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속을 비롯해서 세라믹, 플라스틱 등 분말로 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분진이 발생하므로 피부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와 재료의 가격이 비싸고 2차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바인더를 활용하는 3DP 방식은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규어나 속고성 등을 제작하는 분야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 및 세라믹, 모래 등을 사용하는 레이저 방식의 3D 프린터는 복잡한 형상과 함께 강도와 내열성 등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산업에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형상 데이터의 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상 데이터 변경을 보면은 3D 프린터에 따라서 출력 가능한 해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형 제품일수록 출력에 대한 해상도가 높겠죠. 처음부터 특정 3D 프린터의 출력 해상도를 고려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출력할 프린터의 해상도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고요. 그 다음 출력할 3D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밀하게 모델링된 데이터의 경우에 가장 작은 부분의 크기가 0.1mm 정도이고 3D 프린터의 출력 가능 해상도가 0.4mm인 경우에 3D 모델링 데이터를 최소 0.4mm 이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두께와 크기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형상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3D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층별로 그리고 분류해서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에 기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설정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의 정밀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레이어 하이트 해가지고 출력 시에 적층의 높이를 지정하는 기능으로 최소 높이 값은 각 프린터 사용 설명서를 참조를 해야 합니다. 높이 값이 작을수록 프린터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프린터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큐비콘이라는 그러한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 그 프린터의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값을 세팅하는 부분을 뽑아왔는데요. 여기 이제 레이어 높이는 여기서 보듯이 0.1에서 0.5 사이로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높이 값이 작을수록 프린팅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D 프린터에서도 실제로 이제 뭐 잉크젯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고화질로 뽑을 때하고 저화질로 뽑을 때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상도가 달라지듯이 3D 프린팅에도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레이저 프린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프린터의 레이저나 잉크젯 프린터에서도 프린트 메이커마다 그 해당되는 드라이버 파일을 깔듯이 3D 프린터에도 각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프린터 메이커마다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경우에는 오픈소스인 큐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D 프린터와 비교를 할 때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프린터 드라이버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벽의 두께인데요. 외벽 두께인 경우로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외벽 두께로 이렇게 나와 있죠. 0.4에서 125까지. 출력물의 벽 두께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노즐의 구경보다 작은 값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이에 따라 구경이 0.4mm라면 벽 두께는 그 이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출력물의 채움 방식인데요. 출력물의 내부 채움 밀도인데요. 출력물의 내부를 채우는 밀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고 내부의 재료를 꽉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내부 채우기 밀도는 0에서 100%까지 있고요. ABS 등의 경우에 밀도가 높을수록 재료 수축률이 높아져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채우기 밀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속도와 온도의 부분인데요. 출력 속도, 노즐과 베드판의 온도를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지지대의 출력 속도, 이동 속도, 안쪽 벽의 출력 속도, 바깥 벽의 출력 속도, 그 다음에 첫 레이어 출력 속도, 채우기 속도, 리트렉션 속도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축의 모터 이동 속도를 너무 높이면 표면의 결속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온도는 이렇게 토출봉, 바닥 온도, 챔버 온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바닥은 베드의 온도고요. 챔버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3D 프린터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출력할 재료 양에 대한 설정인데요. 프린팅 필라멘트 재료의 직경과 압실되는 재료의 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노즐에서 분사되는 양이 많으면 흐름 현상이 생기고 너무 적으면 출력물이 갈라지거나 그물같이 구멍이 뚫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실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형상 데이터 변경에서 그럼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모델을 가지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STL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불러오는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기본 설정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상세 설정일 때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앞쪽에서 이 필라멘트의 이제 실제로 어떤 재료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들, 온도, 그리고 품질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바닥 보조물도 있고요.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지지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리트렉션, 요거는 이제 실제로 헤더가 이동할 때 되감는 형태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출력 속도는 앞쪽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슬라이싱에서는 모델 수정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별도의 이제 모델을 갖다가 실제로 검사하고 수정해주는 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넷팹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툴들을 사용하고요. 조형 냉각 부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재료는 여기서 보면은 ABS 그리고 PLA 그 다음에 TPU 이렇게 재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ABS 240, 115, 50 요거를 변형할 때마다 여기 온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제품인 PLA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요 G코드 파일 저장이라고 딱 누르면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 G코드 파일 제너레이팅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Estimated time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린다. 이걸 출력을 할 때. 2시간 46초라고 보면 되겠고요. 필라멘트의 비용은 8.6m, 그리고 25.85g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가지고 형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경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상 데이터의 분할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재의 123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면요. 3D 프린팅 출력물의 후가공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3D 형상 데이터를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3D 프린터는 기기마다 최대 출력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아까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제 기기의 사이즈를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출력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오픈 소스를 제외하고는 기기마다 실제로 출력 가능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출력 크기보다 큰 모델링 데이터는 분할 출력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분할 출력이란 하나의 3D 형상 데이터를 나누어서 출력하는 것이며 출력물이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사이즈를 넘으면 분할 출력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분할 출력 후에 다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된 객체를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 줄 때 주로 접착제를 사용하지만 모델링의 수정을 통해서 접착제 없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사이즈의 출력물을 분할하는 부분인데요. 아래 그림의 어베전스에 나오는 타누스 모델링의 데이터는 140, 175, 300mm입니다. 하단의 그림 왼쪽의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형상 데이터를 분할해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오른쪽은 메쉬 믹서의 플레인 컷을 활용해서 형상 출력물을 분할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쉬 믹서의 플레인 컷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작업을 했던 거고요. 요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팅, 출력물 분할 저장하기. 크게 출력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배도 영역이 고작 10cm 밖에 안 돼서 크게 뽑을 수 없네요. 프린터 베드 사이즈보다 크게 뽑으려면 객체를 나눠서 출력하는 방법이 사용 가능하니 프린터가 작다고 낙심할 필요 없답니다. 우선 뽑고 싶은 전체 출력 크기를 정해놓고 본인 프린터 출력 크기에 맞게 개수를 등분합니다. 여기가 메쉬 믹서의 플레인 컷 활용해가지고 관련한 부분이 되겠죠.
분할된 바닥 부분에 조립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답니다. 서포트를 필요로 할 테고 시간도 더 걸리겠죠. 강력 접착제로 잘 이어붙이면 됩니다. 요점 정리. 첫째, 플랜컷으로 잘라내고 익스포트하여 OBJ로 저장. 둘째, 되돌리기 하여 플랜컷 반전하여 잘라내기. 셋째, 잘라낸 부분 익스포트하여 OBJ로 저장. 이것을 반복하며 자르게 하면 분할 출력하게 되므로 엄청 크게 프린팅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형상 데이터 분할해서 출력하는 동영상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보면요. 캐릭터 모델링에 대한 분할 출력인데요. 사람이 서 있는 형태의 캐릭터를 출력하려고 하면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며 어깨로부터 이어지는 팔과 손가락은 반드시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서 있는 형태로 출력할 때 서포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에 캐릭터를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분할 출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분할 출력하면 서포터 양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유는 서포트를 설치한 후에 출력을 했을 때 서포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력물이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포트가 이제 솔러블, 물에 녹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서포트 제거하면서 본체의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출력용 데이터의 저장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3D 프린팅 출력물의 품질을 고려해서 3D 형상 데이터에 부가 요소를 추가하고 출력용 디자인 모델링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3D 형상 데이터에 부가 요소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서포트 등의 부가 요소를 추가하겠죠. 내용을 보면은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므로 모델의 구조에 따라 서포트와 같은 부가 요소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적층이 되려면 바닥면부터 레이어가 차례로 쌓여야 하는데 바닥면과 떨어져 있는 레이어는 갑자기 허공에 뜨게 되어 출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서포트이고요. 3D 프린팅에서 서포트는 바닥면과 모델에서 지지대가 필요한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3D 프린터의 방식별 부가 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FDM 방식에서는 FDM 방식을 지원하는 출력 소프트웨어, 큐라, 메이커봇, 메쉬믹서 등에서 자동 서포트가 실행이 되고요. DLP 방식의 경우에는 DLP 방식을 지원하는 출력 소프트웨어, 메쉬믹서, B9 크리에이터, 스틱플러스 등에서 자동 서포트를 지원하거나 직접 서포트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서포트를 모델에 직접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 소재의 비용 절감과 함께 높은 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SLA 방식은 자동 서포트를 지원하고 직접 서포트도 설치할 수 있고요. 방언이 다른 점에 비해 DLP와 비슷하기 때문에 DLP 출력 보조 소프트웨어 B9 크리에이터, 스틱플러스 등에서 서포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LP와 SLA는 메커니즘 거의 비슷하고요. 강원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DLP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 실제로 빔 프로젝트 안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칩에서 나오는 빛이고요. SLA는 일반적으로 UV 강원을 많이 씁니다. 다음에 출력용 디자인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형상을 3D 프린터용 데이터로 저장하려면 3D 프린터 표준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3D 설계 툴은 설계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호환 가능한 STL 그리고 OBJ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툴도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의 레이어 분할 및 출력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레이어 및 출력 환경이 결정되면 G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출력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입체 모델링을 단면별로 나누어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할 수 있게 G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출력물이 바로 서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포트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공적 프린팅을 위한 고려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보면은 외곽선의 끊김을 확인을 합니다.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데이터는 모든 면이 닫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에서 모든 출력은 폴리곤 모델링으로 전환해서 출력하게 되므로 메쉬의 갈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메쉬 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끊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께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두께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부를 모두 채워서 출력하게 되고요. 모든 면의 두께를 주는 것이 재료를 아끼고 형태 변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스를 확인해서 모델링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시스로 각 부품을 모델링한 후에 출력하여 각 부품을 조립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수축률은 일일이 알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정확한 시스에 따른 모델링을 하고 재료의 수축률로 생기는 오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슬라이싱의 간격인데요.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프린팅 설정 시에 G축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알아야 하고요. 적축 높이의 수치가 낮을수록 출력물 품질은 좋아지지만 프린팅 속도는 느려집니다. 보통 0.2나 0.3mm 간격으로 적축 높이를 설정하면 거칠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0.1에서 0.15mm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부 체움 방식인데요. 기본의 체움 정도는 20%로 재료의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과 속도, 그리고 강도를 테스트한 경험에서 나온 수치이고요. 이것을 기본값으로 프린팅해 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체움의 정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내부 체움 방식 설정은 경험치에 의한 것이므로 많은 시험 출력이 필요합니다. ABS 재료는 수축률이 크고 PLA 재료는 수축률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장의 출력용 데이터 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